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도 물론 조금 있겠지요. 제가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방송대 중어중문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이번에 4학년에 올라갔습니다. 방송대는 이제 모든 강좌가 이제 인터넷 방송 강의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부를 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이라는 표현보다 하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학생보다는 하고 여러분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원래 4월 첫째 주에 대면 강의하기로 했었다가 코로나 사태가 아무래도 진정이 빨리 안 될 것 같아서 대면 강의를 2주 늦췄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둘째 주도 이제 원격 강의를 하던지 아니면은 첫째, 둘째를 쉬고 종강을 2주 더 늦춰서 6월 10일이던 것을 6월 26일로 하던지 16, 17주 차에 대신 하던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더 자세한 거는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종강을 늦추는 것보다는 4월 첫째, 둘째 주에 그냥 원격 강의를 하고 원래 계획대로 12일에 이 과목을 종강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두 개로 나눈 것보다 하나로 그냥 합쳐서 하겠습니다. 이게 50분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용량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40분대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1장이 원소에 대한 이야기고 2장이 이제 화합물,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하는 그 화합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도 책이 있어야 책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들어야 도움이 되는데 아직 만나지를 못해서 확인을 못했네요. 가능하면 여러분도 책을 새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배들로부터 한 학기 동안 빌려서 사용하든지 상관없으니까 반드시 책을 좀 옆에다 놓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의 원소와 2장의 화합물 앞부분에 이제 그 이온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무래도 원자에 있는 전자들의 배치를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원자라고 하면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핵은 또 양성자와 너무 올라갔네.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전자 앞 시간에서 배운 거죠.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 1 상대 전하로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이제 0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산소 같으면은 전자가 8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어떤 원자의 중심에 핵이 이제 양성자가 8개니까 플러스 8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 8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양자론에 의해서 알고 보니까 정확한 궤도를 말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적당한 반지름에 해당하는 공간, 정확한 반지름은 아닙니다. 여기에 두 개의 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바깥쪽 층에 6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 반응, 이제 산소의 화학적인 성질은 누가 결정하느냐? 이 안에 있는 전자는 아무 상관이 없고 바깥쪽, 현재 있는 이 궤도, 껍질 중에 가장 바깥쪽에 몇 개 있느냐? 요것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현재 산소의 경우에는 6개가 있겠죠. 6개의 전자가. 만약에 나트륨이 있다. 얘는 이제 원자 번호가 11번인데 나트륨의 핵이 있으면 안쪽 껍질에 역시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그 다음 껍질에 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트륨의 경우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몇 개냐? 1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특별히 원자가 전자, 최외각 전자, 거의 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각 전자가 1개냐, 2개냐, 3개냐, 4개냐 이렇게 따라서 화학적인 성질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안쪽의 껍질을 알파벳 대문자 K, 그 다음 껍질을 L, 또 그 다음이 이제 있을 경우에 M,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O 껍질, 이렇게 기호로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일단 요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고 주기율표에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주기율표에서 여기 전자배치라는 요 항목을 체크를 하면 이 원자들에 대한 전자배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마우스 커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원소가 이제 이 부분에 금방 바뀌어버렸네요. 이 부분에 크게 표시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캡처해 놓은 것이 여기 있는데 만약 탄소를 마지막에 커서를 누르면은 탄소가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때 이제 이 원자 번호, 원소 기호, 이름, 평균 원자량 여기가 각 껍질에 있는 전자 수예요. 위에서부터 안쪽에 있는 거 K 껍질, L 껍질 되죠. 이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전자들이 많이 채워 있는 거 보면 이 라돈 같은 경우에 K 껍질이 2개, L 껍질이 8개 이런 식으로 K, L, M, N, O, P에 몇 개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주기율표를 클릭해서 마우스를 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기율표가 나열되는 규칙은 이제 1번 주기에 2개, 2번 주기 8개, 3번 주기 8개 이렇게 나가는데
주기가 바뀔수록 최외각 또는 원자가 전자가 한 층이 더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K 껍질만 있는 거고, 여기는 L 껍질이 추가되는 거고, 세 번째 주기는 M 껍질이 추가되는 거고 해서 순서대로 KL, MNO 껍질이 차례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세로줄을 족이라고 했는데 이 세로줄에 있는 원자들은 여기 이제 채워지는 요 숫자들 맨 아래 숫자들을 보면 여러분이 다 1인 거를 알 수 있죠. 맨 왼쪽에는 다 1이에요. 안쪽에 베릴륨부터 쭉 내려가면 여기 이제 이 아래 써지는 요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보면 아래 써지는 것들이 전부 2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저쪽에 붕소 쪽으로 가면 살짝만 대보면 자, 이거 클릭하기 전에는 또 안 되는구나. 자, 붕소 쪽만 보면 요 아래쪽이 3이에요. 3. 큰 그 주기율표 네모 큰 네모를 참고하세요. 탄소에서 쭉 내려가면 전부 4. 질소에서 내려가면 5. 산소는 6. 그렇죠? 그래서 플로리는 7. 그 다음에 헬륨 네온들은 맨 위에는 2지만 그 다음부터는 8 이렇게 돼 있죠. 1, 2, 3, 4, 5, 6, 7, 8까지 가는 게 이제 2장에서 처음에 설명한 게 필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고 보면 이 화합물이라는 그 탭을 누르면 이 원소들이 포함된 화합물들을 있는 대로 여기 거의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재밌는데 만약에 우리가 알루미늄을 클릭했다. 그러면 색깔이 칠해진 게 팍 줄어들었잖아요. 이 색깔 칠해진 것들이 알루미늄을 포함한 화합물들에 있는 원소들이다. 여기서 만약에 2인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제 알루미늄과 2인이 클릭이 됐는데 알루미늄과 2인이 들어있는 화합물 중에는 나머지 추가될 수 있는 원소들은 산소와 수소와 소듐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공을 흰 바탕을 하면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6개가 지금 색칠이 되어 있죠.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이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화합물을 조사해 보면 헬륨을 클릭하면 화합물이 없어요. 그렇죠? 네온을 클릭해도 없고 아르곤을 클릭해도 없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워낙 안정한 거기 때문에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 근데 전부 그러냐? 그건 아니고 크립톤을 보면 아주 소수의 그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하고 있죠. 화합물이 보니까 두 종류밖에 지구상에서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 제논 하면 한 5개 정도 추가되고 라돈은 이제 그 라돈 침대 때문에 한동안 방송을 많이 탔는데 방사성 물질인데 라돈은 안정한 기체라서 역시 화합물을 형성하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6개의 화합물들은 원소들은 거의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라고 했는데 처음에 원자의 구조가 나오기 전에는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었는데 사실 원자량 순서나 원자 번호 순서나
똑같아요. 그쵸? 다 똑같은데 보니까, 한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정도, 원자 번호가 역전이 되는 부분이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뭐 흔하지는 않은데, 어디에 예를 들어서 있을까요? 음, 찾아봤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찾아보려니까 여러분이 먼저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코발트와 니켈을 보면 코발트가 더 사실은 조금 더 무겁는데 또 불구하고 앞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원자량 순서대로 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있다. 자, 주기율표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난주에 설명을 거의 했습니다. 자세히 아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는 얘기고요. 참고로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누가 많으냐 하는 거를 음,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질량 퍼센트로 적어봤습니다. 이제 거의 소량 있는 것들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보니까 산소가 거의 절반, 규소는 전체의 4분의 1. 이 두 개가 거의 75% 정도 되죠. 땅을 파면 대부분 암석인데 암석에 있는 주 성분이 SiO2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많고 반면에 인체를 구성하는 이 원소들은 보니까 역시 산소가 많기는 많네요. 그렇죠? SiO2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산소가 많은데 그 다음에 많은 게 규소가 아니라 탄소. 별로 이쪽에서는 순위에 들지도 않은 것이 이제 탄소였는데 수소도 별로 저쪽에서는 얼마 없는 부분인데 많이 들어있고 질소는 여기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앞에서 네 개를 선택을 해보면 어, 산소, 탄소, 수소, 질소다.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책마다 이렇게 표가 있는 것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인체는 사람의 그 나이에 따라서 어, 수분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했는지가 또 중요하고 지각이라는 거는 지표면에 한 땅속으로 30km 정도인가 가는 건데 뭐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추측된 값이에요. 기타 소량 있는 것들 여러분이 확인해 보고 혹시라도 생소한 원소 기호가 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이 뭔가. 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했을 때에 음,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고 자기 학번 끝자리에 해당하는 원소에 대한 물리적인 성질을 위키백과에 있는 그대로 한번 적어서 내라 했는데 아마 동영상을 틀어놓고 거의 끝부분에 이제 과제를 잠깐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들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출한 사람이 절반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글로 표시된 사람들이 과제를 보내온 사람들이에요. 쪽지로 보내온 사람, 메일로 보내온 사람, 카톡으로 보내온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빈 자리에 있는 학우들은 숙제를 안 한 학우들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과제는 어렵지 않은 걸로 그래도 좀 들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낸 건데 이번엔 과제를 좀 일찍 내 볼게요. 그러면 주기표에도 보면 이 속성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성질이 있다고 했는데 약간 이제 뭐 검사를 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뭐 매장량과 관련된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우주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누가 많으냐, 태양계에선 누가 많으냐 나오는데 요게 보니까 지각이에요. 지각. 보니까 역시 산소가 46%, 규소가 27% 이런 순서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아마 높은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많은 거는 역시 산소가 61%, 규소보다는 이제 탄소가 23%. 아까 다음에가 수소였죠. 수소가 10%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는 뭐냐면 파워포인트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많은 것부터 6개의 원소를 존재비를 적어놨는데 이건 이제 다른 책에서 적은 거기 때문에 아까 본 그 주기율표에 있는 거랑 숫자가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그 주기율표에 있는 이 퍼센트를 그대로 여기다가 옆에다가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 많은 거 6개,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많은 거 6개. 찾기 어렵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원소들을 이미 다 알려줬으니까 주기율표에 가서 매장량으로 가서 지각과 인체만 누르면 곧바로 숫자가 뜨니까 이 숫자들을 각각 적어서 쪽지나 메일이나 카톡으로 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우리 교재를 이제 보면 원소들은 크게 금속과 비금속, 메탈로이드라고 하는 중금속으로 나눈다. 경계를 지난번에 주기율표에서 보여줬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다시 검사를 해보세요. 금속이라는 것은 열과 전기에 좋은 전도체다. 그러니까 이제 비금속은 열과 전기에 부도체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금속의 이 전도체 전기를 잘 전도하는 그 이유 설명을 전자의 바다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그냥 그렇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금속은 이게 고체로 존재할 때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좀 많이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금속 결합이라는 방법으로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다. 비금속끼리는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비금속끼리 그러면은 뭐 얼음 같은 거, 물, 뭐 수소, 이체 이런 것들, 얘네들은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그런데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에는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해요. 2장에서 이제 주된 내용이 공유결합과 이온 결합입니다. 얘네들은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에요. 준금속은 전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쯤,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이니까 중간쯤 도체다. 현재 반도체 부르고, 이게 전기를 아주 잘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전도하지 않는 것도 아닌 애매한 정도로 전도를 하는데, 이 실리콘이나 뭐 게르마늄이나 하여튼 이런 그 반도체에다가 약간의 이물질을, 적절한 이물질을 도핑, 첨가해 주면은 아주 또 전기를 특이하게 잘 전도를 하기도 하고 전기적인 특별한 성질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규소를 포함한 중금속은 전자 부품에 많이 사용한다. 반도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실리콘이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름이 있듯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주기율표에서 세로줄로 쭉 나열된 것들은 같은 족이라고 해요. 같은 족. 그룹. 이거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원자과 전자가 왜 중요하냐?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한다. 크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껍질이 더 많다 이런 거 상관이 없고 원자과 전자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일곱 개냐, 여덟 개냐 이런 것들이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적으로 정한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이 도표는 좀 편해요. 2장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 그때 가서 설명을 할 테니까 맨 왼쪽에 있는 금속 이온들은 이온이 된다면은 플러스 1카, 그 옆에는 플러스 2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2, 3, 4 어떤 것들은 두 가지 있는데 이건 화합물의 명명법하고도 중요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 장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보이는 원소라고 해서 중학교 책에 등장할 만한 그런 원소 기호들을 특별히 적어놓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빠진 것도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펜으로 쓰다 보니까 갑자기 수평선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원인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자, 그래서 현재 써 있는 원소들은 가능하면 익혀두세요. 원소 기호랑 이름이랑 나중에 명명법 나올 때 요 안에서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가 결합을 해서 어떤 화합물을 만들었다. 이름이 뭐냐?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화합물의 명명법에 문제가 나올 테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화학에 좀 관심이 있으면 원자 번호 순서대로 한 20개 정도 외우는 거예요. 수, 헬리베, 붕탄질산, 플레, 나마, 알규, 인황, 연마, 칼 이런 식으로 몇 번 읽어보면 잘 외워질 겁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우리 책을 보면 이제 금속에 대해서, 비금속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금속은 거의 대부분이 회색이다. 그리고 고체로 존재한다. 회색이 아닌 거 예외가 지금 구리는 좀 붉은색, 금은 노란색, 은은 백금도 뭐 거의 하얀색인데 이 비금속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조금 예외죠. 그리고 이제 에, 기체로 존재하는 금속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고체로 존재하고 유일하게 수은만 액체로 존재합니다. 영도에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25도에서도 그렇고 주기율표에서 여러분이 btable.com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한 대로 족,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의 개수로 구분한다. 대부분의 금속은 화합물의 형태로 발견이 돼요. 만약에 철 그러면은 땅에서 우리가 철이라는 원소를 발견을 할 때 순수한 철로 발견되는 일은 없고 녹슨 철, 쉽게 얘기해서 산화된 철의 형태로 발견이 된다. 그런데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구리나 금이나 은은 순수한 형태로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금속이 이제 원소의 한 종류인데 원소들의 화학적인 성질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얘들은 별로 반응을 그래도 좀 안 하려고 한다. 나머지 금속들은 반응성이 좋다.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책을 읽다 보면 수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수은은 상당히 독성이 있는 원소예요. 그런데 치과에서 충치를 때울 때 쓰는 재료가 아말감인데 이게 수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말감은 또 상당히 해롭지가 않고 안정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아래 두 줄 쳐져 있는 부분은 내부 전이 금속이라고 해서 대부분 방사능, 방사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 주기율표의 그 원소들의 분류에 보면 알루미늄, 수성, 납 얘네들은 전이금속의 뒤쪽이라고 해서 전이후금속, 후전이금속 얘기를 한다. 우리 교재 17쪽에 보면 오른쪽 아래에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납작하게 찌그러뜨려서 모아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의 재활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알루미늄 광물에서 알루미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알루미늄 캔을 모아서 다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다. 이 재활용이 중요하다 하는 뜻으로 사진이 실려 있는 건데 철도 물론 재활용을 하죠. 철의 재활용보다 알루미늄의 재활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건데 이유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보면 중고등학교 때 화학을 했으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여러분이 어쩌면 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문과생들은 뭐 잘 안 외우겠지만 그래서 하나를 검색해 들어가면 자, 요게 이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에요. 리튬은 잘 안 외우는데 역시 앞자만 따서 카칼라마, 알라, 천리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데 AU는 여기 소문자고 자,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크다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작다. 이것도 한번 캡처를 해볼까요? 우리가 금속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헐이라는 금속이 있다. 이게 이제 원소 상태,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은 원소 상태가 순수한 금속인데,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죠. 금속이 이온으로 된다 그러면은 양이온이 된다는 뜻이에요. 전자 두 개를 버리고, 어쩌면 세 개를 버리고 3가가 될 수도 있고,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한 종류만 되기도 하고 뭐 두 종류가 되기도 하죠. 비금속은 그런데 뭐 O2라는 비금속이 있다. 그럼 얘는 이온화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돼요. 이 O2가 양이온이 되는 일은 아주 뭐 보기 힘든 상황인데 뭐 제대로 하려면 여기 이제 두 개의 원자니까 네 개의 전자를 받겠죠. 일반적으로 비금속은 이온으로 되면 음이온, 금속은 이온으로 되면은 양이온. 전자를 한 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세 개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온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양이온화가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온화가 안 된다는 것들은 그냥 원소 상태로 있기를 좋아한다. 산화 환원은 한참 뒤에 배우게 되니까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와 관련해서 아까 말한 대로 산화가 잘 되냐, 환원이 잘 되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요거를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표준 환원 전위라고 있어요. 표준 환원 전위.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서 하나를 클릭을 하면 뭐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이온화 경향에 있는 것보다도 적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로 전압이 나와 있는 거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잘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화살표 방향으로 잘 안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이렇게 광물에서 순수한 알루미늄으로 우리가 얻어야 이제 공산품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정도의 그 에너지가 필요해요. 철의 경우에는 이제 광물에서 순수한 철을 얻는데 요 정도의 에너지, 이게 전압이 이제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건데 필요하다. 그냥 철을 이렇게 재련소에서 순수하게 만드는 데에는 별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철에 비하면은 거의 몇 배인가요? 4배 정도 되겠죠. 4배나 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광산은 주변에 이제 발전소가 좀 있으면 유리한데 이렇게 그 재련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알루미늄은 가능하면 재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의미로 교과서에 특별히 사진을 실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시험에 철의 재활용보다 알루미늄의 재활용이 훨씬 더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그 언급한 내용들을 적는 거예요. 알루미늄을 광물에서 순수하게 만들 때에 철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어, 자, 중금속과 비금속은 그냥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중금속, 규소를 비롯해서
반도체 재료. 규소에 규소가 이제 그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는 건데, 3개가 있는 알루미늄이나 5개가 있는 갈륨, 얘네들을 소량 규소 결정에다가 불순물로 집어넣어주면 또 전기를 잘 통하면서 이 반도체의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 반도체 특성의 역할을 아주 중요한 재료들입니다. 게르마늄이라고 하는 거는 녹는 점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특별히 뭐 언급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자, 비소는 독성 물질이다. 화약을 내릴 때 그 재료 중에 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금속은 전체 원소의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탄소예요. 아까 그 주기율표에서 화합물을 선택하고 탄소를 클릭하면 이 탄소와 결합할 수 있는 원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화학의 대표 물질이다 얘기하면 되고, 할로젠은 반응성이 좋은데, 특별히 할로젠은 플로르, 염소, 브롬, 요드, 근데 일반적으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얘네들은 이온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되고, 반응성은 순서대로 앞에 있는 게 세다 라는 거고, 비활성 기체 얘기를 했죠. 화합물을 거의 형성하지 않는 안정한 기체인데 100% 그런 것은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에 있는 원소들에 대한 내용이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갔네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2장 화합물인데 화학 결합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원이기도 한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